강원도 화천, 첩첩산중 골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제12보병사단 인근의 한 독립대대 위병소 앞이었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 쓸쓸한 오후, 낡은 사복 점퍼에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쓴 한 여성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동생이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어머니표 갈비찜과 제철 과일이 담긴 묵직한 보따리가 들려 있었죠. 하지만 위병소를 지키던 당직 부사관 이 상사의 태도는 고압적이다 못해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아줌마, 오늘 면회 끝났다니까요. 내가 아까부터 몇 번을 말해요. 군대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 줄 압니까? 여긴 국가기밀이 오가는 작전 지역이에요. 민간인이 이렇게 서성거리면 안 된다고 내가 좋게 말할 때 그냥 가세요. 이 상사는 입에 문 이쑤시개를 툭 뱉으며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점퍼에 흙이 묻은 신발을 보니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보잘것없는 아낙네 정도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여성은 여전히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면회 가능 시간인 걸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 동생 김이병이 며칠 전부터 고열로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잠시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정식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자 안쪽 초소에서 전투복 단추를 서너 개나 풀어 헤치고 슬리퍼를 직직 끌며 나오던 당직 사령 박대위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이 상사. 요즘 아줌마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대대장님 지시로 오늘 면회 전면 금지라고 내가 아까 전달했잖아. 그 김이병인가 뭔가 하는 고문관 녀석, 군기가 빠져서 지금 정신 교육 중이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저기 버스 정류장 가서 차나 기다려요. 아줌마들 치맛바람 때문에 군 기강이 이 모양이지. 군대가 뭐 애들 놀이터인 줄 아나 봐. 박대위의 입에서는 지독한 담배 냄새와 함께 오만한 권위주의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성의 눈빛이 선글라스 너머에서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정신교육이라니요? 아픈 애를 데리고 무슨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환자 관리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규정대로 면회 신청서를 제출했으니 당장 정식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여성의 단호함에 박대위는 짜증이 머리 끝까지 치밀었는지 들고 있던 장부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어디서 훈계질이야? 나 여기 중대장이야.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군대 근처도 안 와본 여편네들이 뭘 안다고 감히 대드냐고. 야, 초병. 이 아줌마 당장 부대 밖으로 끌어내. 초병들이 머뭇거리자 박대위는 여성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중심을 잃은 여성의 손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 보따리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갈비통이 뒤집히며 어머니의 정성이 흙먼지 속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여성은 흙이 묻은 고기 한 점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대위의 눈을 쏘아보았습니다. 자네, 지금 이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나? 박대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책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국방부에 민원을 넣든 청와대에 글을 쓰든 맘대로 해봐. 내가 장군이라도 돼.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라도 되냐고. 여성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단축번호 1번을 눌렀죠. 상대방이 받자마자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나다. 지금 당장 6번 1호기 띄워. 위치는 12사단 영대대 위병소 앞이다.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꼬락선 일을 보니 부대 기강이 썩어도 한참 썩었어. 5분 준다. 당장 기동해. 전화를 끄는 여성은 자신을 밀쳤던 박대위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5분이다. 그 5분이 자네군 생활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거야. 자, 여러분. 지금부터 상상도 못할 압도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감히 대한민국 육군 장군의 명예를 건드리고 아픈 병사의 가족을 짓밟은 이 무능한 간부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패한 군 기강을 바로잡는 정의의 시작이 됩니다. 그럼 하늘을 뒤덮은 분노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박대위는 여전히 그녀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헬기? 와, 이 아줌마 진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야, 이 상사. 저 아줌마 정신병원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위병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채 3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대지를 흔드는 묵직한 진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한 맹수의 포효처럼 산맥을 타고 넘어오는 거대한 엔진의 굉음이었습니다. 위병소 앞 도로의 자갈들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이 상사가 물고 있던 이쑤시개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산등성 위로 육군본부 마크가 선명한 검은색 대형 수송 헬기 블랙호크 2대가 구름을 찢으며 나타났습니다. 헬기 기체 하단에 선명하게 박힌 장성의 상징, 성판. 그것도 별이 하나가 아닌 2개가 박힌 준장의 이록이었습니다. 헬기의 풍압에 위병소 유리창이 비명을 지르며 덜컹거렸고 연병장의 모래가 거대한 폭풍처럼 일어났습니다. 박대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레페를 타고 내려온 검은 복장의 수사관들이 위병소 사방을 포위하며 총구를 아래로 겨누었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 눈빛은 강원도의 혹한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여보게 박대위, 자네가 말한 책임이라는 거 이제부터 어떻게 지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지. 여성의 목소리가 헬기 굉음을 뚫고 박대위의 귓전에 박혔습니다. 박대위는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최 대대장은 그 시각 대대장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인근 식당업자와 부대부식 납품단가 조작에 대해 은밀한 거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돼지고기 말이야. 등급 좀 낮은 걸로 섞어 넣어도 애들은 몰라. 어차피 양념해서 강하게 볶아버리면 다 똑같지 않나. 남는 차액은 지난번처럼 4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최 대대장의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독립대대 안에서만큼은 자신이 법이자 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때 대지 전체를 울리는 헬기 소리에 대대장실 유리창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습니다. 최 대대장은 깜짝 놀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훈련 계획에도 없던 블랙호크 2대가 연병장 한복판을 점령하고 있었고 그 주위를 6본 마크를 탄 수사관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최 대대장은 본능적으로 등 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죠. 특히 헬기 기체 측면에 박힌 선명한 별 2개, 준장의 성판을 확인한 순간 그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신발 한쪽이 제대로 신기지도 않은 채 연병장으로 미친 듯이 뛰어나갔습니다. 연병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휴식을 취하던 병사들은 내무반 창문에 달라붙어 경악하고 있었고 당직 하사관들은 어찌할 줄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최 대대장이 헬기 근처에 다다랐을 때 헬기 문이 열리며 각 잡힌 전투복 차림의 여군 영관급 장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방문한 게 아니라 전투 준비가 된 전사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최 대대장을 보자마자 경례 대신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습니다. 육군본부 중앙감찰단입니다. 재영 대대장 최성국 중령 본시각부로 모든 지휘권을 정지하고 긴급 감찰에 착수합니다. 최 대대장은 입을 쩍 벌린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사전 통보도 없이 감찰이라니요? 제 상급 부대인 사단장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까? 6본에서 이렇게 직접 내려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수사관 중 한 명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사단장님께는 이미 유선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사단장님도 6본 소환 대기 중이시니 대대장님 본인 걱정이나 하시죠. 그때 위병소 쪽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여성의 모습이 최 대대장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사복 점퍼 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를 쓴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최 대대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육군대학 교육 시절 하늘처럼 우러러보았던 교관이자 현직 육군본부의 실세인 김 장군이었습니다. 최 대대장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 장군은 최 대대장의 비굴한 표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내무반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마다 헌병들이 길을 열었고 부대 전체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 장군이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의무대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의무대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동생 김희병이 낡은 침대 위에서 혼니불 한 장에 의지한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고열로 벌개져 있었고 손등에는 유통기한이 의심스러운 낡은 수액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 장군이 동생의 이마에 손을 얹자 타들어가는 열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게 자네가 말한 정신교육인가? 김 장군의 낮은 목소리가 의무실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최 대대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부패한 조직을 도려내겠다는 서슬퍼런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대대장실, 행정실, 그리고 취사장까지 모든 출입을 통제한다. 단 하나의 서류도, 단 하나의 영수증도 빠짐없이 확보해라. 김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사관들이 부대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최 대대장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김 장군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장군님, 오해입니다. 김희병은 제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환자 관리 규정대로 다 처치하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열이 안 내려가서. 김 장군은 최 대대장의 말을 자르며 그의 가슴팍에 붙은 중령 계급장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신경을 써서 식당업자랑 리베이트를 논의했나? 신경을 써서 면회 온 가족을 위병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나? 그녀의 말 한마디에 최 대대장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대대장실에서 나눈 대화가 어떻게 벌써 그녀의 귀에 들어갔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들고 나오는 서류 뭉치와 장부들 속에는 이 부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썩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추악한 진실들이 가득했습니다. 부대 창고에서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신형 보급품들이 박스째 쌓여 있었고 반대로 병사들은 다 찢어진 구형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취사장 냉장고에는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저질 식재료들이 가득했고 그 이면에는 대대장의 비자금 장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 장군은 연병장의 전 장병을 집결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부대를 뒤집어 놓을 피비린내 나는 검열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연병장의 정렬한 수사관들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감히 장군의 가족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국가의 녹을 먹는 지휘관이 제 주머니를 채우느라 병사들의 끼니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에 공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장군은 연병장 한복판에 우뚝 서서 부대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블랙호크 헬기의 엔진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낮게 웅웅거리며 거대한 맹수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최 대대장은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위병소에서 그녀를 밀쳤던 박대위와 이 상사가 헌병들에 의해 양팔이 붙잡힌 채 질질 끌려 연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대위는 아까의 기고만장했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바지에 실내라도 한 듯 앞섭이 젖어 있었고 무릎은 힘없이 꺾여 있었습니다. 그가 김 장군의 발치에 내동댕이 쳐지자 김 장군은 천천히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나더러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었지. 그리고 국방부에 신고하라고 비웃었나? 김 장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연병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대위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흙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복을 입고 계셔서 제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김 장군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장군이라서 잘못한 게 아니야. 면회 온 민간인에게 손을 대고 아픈 병사의 권리를 짓밟았기 때문에 잘못한 거지. 내가 장군이 아니라 평범한 아줌마였다면 자네는 끝까지 그 오만함을 떨었을 것 아닌가. 그녀의 일갈에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병사들의 눈에는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혀온 간부들이 무너지는 모습에 묘한 해방감과 경외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디지털 포렌식 수사팀이 대대장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외장하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장군님, 최중령의 개인 PC에서 지난 3년간의 부식,
납품 리베이트 장부와 상급부대 로비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삭제된 파일들도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수사관의 보고에 최 대대장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부 안에는 이 작은 부대뿐만 아니라 사단 사령부까지 얽혀있는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장군은 최 대대장의 앞에 서서 그의 어깨에 붙은 중령 계급장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계급장은 국가가 자네에게 병사들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자네 배를 채우라고 준 명함이 아니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최 대대장의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내버렸습니다. 벨크로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적막한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최 대대장의 군 인생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김 장군은 곧바로 부대 지휘 계통을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헬기에 동행했던 6번 소속의 정직하고 강직한 소령을 임시 대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대대 내 모든 부조리를 전수조사한다. 병사 한 명 한 명 면담하고 가혹행위나 금전 갈취가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라. 만약 단 하나라도 숨기는 자가 있다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 이어 그녀는 의무대에 있던 동생 김이병을 헬기에 태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내 동생은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한다. 그리고 이 부대에서 김이병처럼 방치된 환자가 더 있는지 전수조사해서 보고해. 그녀의 명령은 일사불란하게 실행되었습니다. 헌병들이 비리 간부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동안 대대장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이고 있던 일부 양심적인 초급 장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장 한쪽에서는 박 대위와 이 상사가 포박된 채 헌병 차량으로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작은 악행이 이런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김 장군은 헬기에 오르기 전 연병장에 남겨진 병사들을 향해 경례를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지휘부가 썩어가는 동안 너희들이 겪었을 고통을 이제야 알았다. 오늘 이후로 이 부대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병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목이 터져라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그 소리는 강원도의 산맥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헬기 로터가 다시 거세게 돌기 시작하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김 장군을 태운 헬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며 병사들은 처음으로 군복을 입은 자의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계급이 주는 권력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책임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부대는 작아 보였지만 그 안에서 시작된 변화의 불씨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김 장군은 헬기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전국 각지에 숨어있는 제2, 제3의 최 대대장을 찾아내어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김 장군이 헬기에서 내린 후 연병장은 거대한 심판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헬기 엔진 소리가 잦아들 무렵 자신을 무시했던 박 대위와 최 대대장을 다시 한번 불러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미 헌병들에 의해 결박된 상태였지만 김 장군은 그들의 눈을 똑똑히 마주하며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장군의 눈빛이 드러나자 현장에 있던 모든 간부들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수십 년간 사선을 넘나든 야전 군인만이 뿜어낼 수 있는 압도적인 위험이었습니다. 자네들은 내가 장군이라서 두려운가? 아니면 자네들의 죄가 밝혀져서 두려운가? 김 장군의 질문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대대본부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헌병들이 앞장서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김 장군은 대대장실이 아닌 행정보급실과 인사과부터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휴가 명부와 상벌점 기록지를 손으로 훑었습니다. 그곳에는 김이병을 포함한 이른바 줄없는 병사들에게 가해진 조직적인 차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인사개원이 사색이 되어 구석에 서 있자 김 장군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병사, 김이병의 휴가가 왜 작년 말부터 계속 반려됐지? 규정상 문제가 없는데도 중대장 선에서 컷당한 이유가 뭐야? 개원은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박 대위님께서 김이병이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휴가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대대장님 조카라고 알려진 다른 병사가 나갔습니다. 김 장군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군대를 제 집 안방처럼 주무른 간부들의 만행에 그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녀는 지체 없이 대대방송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대 전체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장병에게 알린다. 나는 육군본부 감찰단장 김준희 준장이다. 지금 이 시각부터 부대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간부들의 비리를 목격한 병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연병장에 마련된 임시 고충 처리반으로 모여라. 신원은 철저히 보장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병사들을 협박하거나 입단속을 시키는 간부가 있다면 그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방송이 나오자마자 부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대장의 보복이 두려워 숨죽이고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 내무반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장군은 직접 연병장에 설치된 간이 천막 아래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장군이라는 권위를 잠시 내려놓고 면회 온 누나의 마음으로 병사들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상병 한 명은 눈물을 훔치며 고백했습니다. 대대장이 자신의 개인 과수원 작업을 위해 주말마다 병사들을 차출해 사역을 시켰으며 이에 항의하자 항명으로 몰아 영창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장군은 병사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수사관에게 기록을 명령했습니다. 소재는 무궁무진했습니다. 병사들의 부식으로 나온 우유와 간식을 자기 집으로 빼돌린 행보관, 훈련 중 다친 병사에게 엄살 부리지 말라며 빨간 약을 발라주고 다시 완전 군장을 시킨 소대장까지. 부대의 치부는 양파 껍질처럼 계속해서 벗겨졌습니다. 김 장군은 보고를 받을 때마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가 아끼는 대한민국 육군이 이토록 병들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연병장 한복판에는 압수된 비리 증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대대장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거액의 현금 뭉치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골프 회원권, 그리고 박 대위의 관물대에서 발견된 가혹행위 일지까지. 김 장군은 최 대대장을 다시 그녀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최성국 중령, 자네가 지휘관으로서 지킨 것은 무엇인가? 자네의 통장 잔고인가 아니면 자네의 비겁한 자존심인가? 최 대대장은 이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김 장군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헌병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자를 포함해 연루된 모든 간부를 즉시 군단 헌병대로 이송해라. 그리고 사단 사령부에도 통보해. 이번 감찰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대에 빨대를 꽂고 있던 상급 부대 놈들까지 전부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다시 헬기에 오르기 전 헬기 옆에 대기 중이던 의무 헬기에 실린 동생 김이병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동생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수액이 들어가며 조금씩 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김 장군은 동생의 야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누나가 이 썩은 곳을 다 치워놓으마. 헬기 로터가 다시 거세게 돌며 눈 덮인 연병장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헬기가 고도를 높이자 발 아래로 작아지는 부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 장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장군의 별이 빛나는 이유는 어깨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별빛으로 어두운 곳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헬기는 또 다른 부조리가 숨어있을 다음 목적지를 향해 구름을 뚫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김 장군을 태운 블랙호크가 하늘로 솟구쳤지만 부대에 남겨진 6본 감찰팀의 기세는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연병장에 남은 장병들은 헬기가 사라진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억눌렸던 정의가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임시 지휘권을 위임받은 6본 소속 강소령은 김 장군의 명령에 따라 즉시 대대 본부 지휘통제실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지휘통제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대장의 신복 노릇을 하던 작전과 간부들은 서류 파쇄기를 돌리려다 헌병들에게 제압당했고 일부는 컴퓨터 본체를 들고 도망치려다 복도에서 붙잡혔습니다.
강소령은 책상을 내리치며 일갈했습니다. 지금 파쇄기를 돌리는 자는 증거인멸 및 하극상으로 간주의 현장에서 즉각 구속하겠다. 그 서슬 퍼런 외침에 지통실 안의 모든 동작이 멈췄습니다. 본격적인 지옥의 검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찰팀은 가장 먼저 대대장의 업무용 컴퓨터와 행정 서버를 장악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삭제된 로그 기록을 복구하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추악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 대대장은 단순히 식재료비만 횡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대 운영비로 책정된 유류비를 빼돌려 자신의 개인 차량에 주유해왔고 심지어 장병들의 복지비로 나온 문화상품권 수백 장을 본인 가족의 쇼핑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비밀금고 안에서 발견된 이중 장부였습니다. 그곳에는 인근 지자체와 유착하여 군부대 부지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주고 뒷돈을 챙긴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최 대대장은 지휘관이 아니라 군복 입은 장사꾼에 불과했습니다. 김 장군이 왜 그렇게 썩어도 한참 썩었다며 경로했는지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취사장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피비린내 나는 검열이 이어졌습니다. 감찰팀이 취사장 창고 바닥을 뜯어내자 그곳에 숨겨진 비밀 냉동고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특급 한우와 전복 등 고가의 식자재들이 유통업체 박스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대대장이 퇴근길에 자기 차 실어 가려고 따로 빼돌려둔 전유물들이었습니다. 반면 병사들이 먹는 국소태는 비계뿐인 돼지고기와 시든 채소들만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검열관 중 한 명이 급식판을 들고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너희들 매일 이런 걸 먹었나? 한 이등병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고기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대대장님 회식할 때만 좋은 게 나오고 저희는 맨날 짠지와 된장국뿐이었습니다. 검열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즉시 취사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창고에 있는 고기 다 꺼내라. 오늘 저녁은 전 장병 특식이다. 대대장 뱃속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던 것들, 주인인 너희들이 다 먹어라. 연병장 한쪽에서는 박대위와 이 상사에 대한 현장 수사도 진행되었습니다. 박대위는 아까의 위세는 어디로 갔는지 헌병대의 강압적인 취조 앞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김이병을 괴롭힌 이유는 단순히 그가 서울 명문대생이라서 배가 아팠기 때문이라는 치졸한 동기였습니다. 아픈 김이병에게 군인은 정신력이다라며 연병장을 돌게 하고 면회 온 누나를 모욕한 것 역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한 병적인 심리의 결과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대의 부조리는 끝도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병사들의 휴가권을 담보로 간부들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사례, 초소에서 몰래 도박을 벌인 간부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해준 대대장의 상납 구조까지. 이것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부대 전체가 거대한 범죄 집단처럼 운영되고 있었음을 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육본에서 파견된 헌병후송차가 연병장에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최 대대장과 박대위, 그리고 비리에 가담한 부사관들이 하나둘 차에 올랐습니다. 병사들은 내무반 불을 끄고 창가에 모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소리내어 웃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장군이 헬기에서 내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철옹성 같던 부대의 악습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강소령은 김 장군의 지시에 따라 부대 게시판에 커다란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내일부터 전 장병 1:1 면담 실시. 억울한 자는 말하고 죄 지은 자는 자수하라. 장군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신다. 검은 헌병차들이 부대 정문을 빠져나갈 때 아까 그 위병소 초병은 각 잡힌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경례는 떠나가는 죄수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부대를 정화로 온 정의와 그것을 가능케 한 여군 장군의 결단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의 깊은 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부대원들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감찰이 이어지던 그날 밤, 부대 내부는 평소와는 다른 기묘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휘 통제실 앞 복도에는 수갑을 찬 간부들이 줄지어 무릎을 꿇고 있었고
육본에서 내려온 수사관들은 쉴 새 없이 압수된 서류 상자들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간부가 순순히 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대대장의 오른팔이자 부대 내 실세로 군림하던 김상사는 끝까지 기세등등한 태도로 감찰팀에 저항했습니다. 그는 부대 내의 모든 편의 시설과 매점 운영권을 쥐고 병사들의 돈을 갈취해온 인물로 지역 유지들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감찰팀 소속 소위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야, 내가 육본에서 왔으면 다야. 나 이 부대에서만 15년 있었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감히 나한테 수갑 못 채울걸. 김상사는 헌병에 손을 뿌리치며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부대 정문 쪽에서 다시 한번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도통합병원에 동생을 입원시키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던 김 장군이 다시 부대로 복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에 단독 군장까지 갖춘 채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이성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김 장군이 복도에 나타나자 난동을 부리던 김 상사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김 장군은 김 상사의 앞에 멈춰서서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대단한 백이 있다는 그 상사인가? 김 상사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도 오기를 부렸습니다. 장군님, 이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장군님이라도 영장 없이 이렇게 부대를 헤집어 놓는 건 명백한 직권 남용 아닙니까? 제가 아는 의원님께 이미 연락해뒀습니다. 김 장군은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어깨에 달린 준장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의 헌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모든 카메라를 꺼라. 그리고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오지 마. 그녀는 김 상사를 빈 소회의실로 밀어넣었습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김 장군은 떼어낸 계급장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두었습니다. 자, 계급장 떼었다. 자네가 믿는 그 의원인지 뭔지 아는 놈도 방금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나 보군. 이제 군인 대 군인으로 묻겠다. 병사들 급식비 빼돌려 내 자식 유학 보낸 돈. 그 피 같은 돈으로 산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잠이 잘 오던가. 김 장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김 상사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군님, 그게 무슨 증거 있습니까? 김 장군은 태블릿 PC를 켜서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거기에는 김 상사가 납품업체 사장에게 돈 가방을 받는 장면과 아픈 병사에게 면벽 수행을 시키며 가혹행위를 즐기는 CCTV 화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래도 증거가 없나? 자네 같은 인간들 때문에 우리 군이 당나라 군대 소리를 듣는 거야. 자네가 무시했던 그 아줌마, 그 민간인이 바로 이 나라 군대를 지키는 장군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대가는 자네 생각보다 훨씬 클 거다. 김 장군은 다시 계급장을 어깨에 붙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들이 들이닥쳤고 김 상사는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 시각 부대 연병장 한쪽에서는 박대위의 추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다른 간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대대장님이 시켜서 한 겁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빛에는 오직 멸시만이 가득했습니다. 김 장군은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 생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에 박힌 암덩어리를 도려냈다. 아프고 쓰리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죽는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내 동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를 만들 때까지 내 칼날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밤 부대에서는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속된 간부들의 빈자리를 대신해 육본에서 파견된 젊고 유능한 장교들이 병사들과 함께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억압과 공포로 유지되던 부대의 질서가 정의와 소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장군은 잠시 지휘 통제실 의자에 기대어 눈을 붙였습니다. 그녀의 전투복에는 동생의 면회를 가기 위해 준비했던 음식 냄새가 여전히 배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이 부대 하나를 정화했다고 해서 군 전체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쏘아올린 신호탄은 전군으로 퍼져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헌병대 호송 차량들이 줄을 지어 부대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의 권력을 잃고 범죄자로 전락한 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위병소를 지키던 초병은 떠나가는 차량을 향해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 연병장에서 아침 점호 준비를 하는 동료 병사들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으며 위병소 정문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각 잡힌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정의 구현. 지옥 같던 감찰의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부대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병장을 감돌던 삭막한 기운 대신 무언가 생동감 넘치는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죠. 김 장군은 밤을 꼬박 새워 부대 정상화 작업을 진두지휘한 뒤 곧장 수도통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홀로 외롭게 고통을 견뎌냈을 막내 동생 김희병에 대한 미안함뿐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하얀 시트 위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동생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고열은 내렸지만 급격한 체력 저하와 심리적 압박 탓인지 동생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 장군은 동생의 야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군이라는 거창한 직함도 어깨 위에 별 2개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의 아픔을 미리 알아주지 못한 못난 누나의 마음만 가득했죠. 잠시 후 김희병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누나를 발견한 동생의 첫 마디는 누나, 미안해였습니다. 나 때문에 누나 곤란해지는 거 싫어서 참으려고 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어. 그 말에 김 장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준서가. 누나가 미안해. 국가를 지키라고 보냈더니 썩어 빠진 놈들이 내 동생을 괴롭히게 뒀구나. 이제 아무 걱정 마라. 그놈들 다시는 군복 못 입게 누나가 다 처리했어. 동생을 안심시킨 김 장군은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헬기가 아닌 일반 관용차를 이용했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어제 그녀를 밀쳤던 박 대위와 이 상사가 근무하던 그 위병소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각 잡힌 자세와 맑은 눈빛을 한 새로운 당직 장교와 초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 장군의 차량을 확인하자마자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정의 구현.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자부심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연병장에는 전 장병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김 장군이 단상에 오르자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원고도 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병 여러분, 나는 어제 이 부대에서 벌어진 추악한 일들을 목격하며 대한민국 장군으로서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지휘관이 제 주머니를 채우고 간부가 병사를 가혹하게 다루는 곳은 군대가 아니라 범죄 집단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는 희망도 보았다. 부조리에 맞서 용기 있게 증언해준 병사들, 그리고 밤새도록 부대를 바로잡기 위해 헌신한 젊은 장교들 덕분이다. 이제 이 부대에는 줄도 백도 필요 없다. 오직 군인으로서의 본분과 전우애만이 존재할 것이다. 너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감시하고 지키겠다.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 맨 앞줄에 서 있던 한 이등병이 울먹이며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는 김희병과 가장 친했던 동기였습니다. 장군님, 김희병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그 외침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병사들이 경례를 올리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장군은 연병장 아래로 내려가 병사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훈련으로 부르튼 손, 추위로 갈라진 손들을 어루만지며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군복 입은 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부대 정문을 통해 구속된 간부들을 태운 호송 차량이 마지막으로 부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창 너머로 사색이 된 최 대대장과 박대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아줌마가 일궈낸 이 거대한 변화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김 장군은 떠나가는 차량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다시 병사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비로소 이 부대에 진정한 군기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은 공포로 만든 굴종이 아니라 신뢰와 정의로 빚어낸 진정한 충성심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강원도의 산맥 위로 병사들의 힘찬 함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부대의 정상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새로 부임한 임시 대대장과 육본에서 파견된 장교들은 기존의 낡은 관행을 뿌리부터 뽑아냈습니다. 취사장에는 매일 신선한 식재료가 가급적 넉넉히 들어왔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간부의 눈치를 보는 비굴함 대신 군인 특유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김 장군은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부대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발길이 멈춘 곳은 연병장 한 구석에 위치한 작은 휴게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첫날 떨어뜨렸던 보따리를 기억하는 병사들이 누군가 흙을 털어 정성껏 닦아놓은 사과 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김 장군은 그 사과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급이 주는 위력으로 부대를 뒤엎었지만 결국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이런 소박한 마음들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육군본부로 복귀하라는 정식 명령이 떨어지자 김 장군은 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연병장에는 전 장병이 자발적으로 나와 길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명령도 없었지만 병사들은 가장 깨끗한 전투복을 차려입고 각을 잡아 서 있었습니다. 김 장군이 헬기 계단에 오르기 전 그녀는 돌아서서 부대 전체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병 여러분, 나는 오늘 이곳을 떠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 자긍심을 절대 잊지 마라. 만약 누군가 다시 여러분을 부당하게 억압하려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라. 대한민국 육군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수백 명의 장병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정의 구현. 그 함성은 강원도의 험준한 산세에 부딪혀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헬기 로터가 돌기 시작하며 눈 덮인 연병장의 흙먼지를 다시 한번 일으켰습니다. 기체가 공중으로 솟구칠 때까지 병사들은 팔이 떨어져라 거수 경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헬기 안에서 김 장군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부대의 전경 위로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옆자리에 놓인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국 각 부대에서 올라온 익명 고충 제보가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발성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전군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정화작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육군본부 대강당에서는 최 대대장과 박대위를 포함한 비리 간부들에 대한 최종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 중령은 파면과 함께 거액의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대위 역시 가혹행위 및 직권 남용으로 불명예 제대와 함께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군 내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라는 사실을 온 군이 다시 한번 아프게 새긴 것입니다. 한편 병원에서 퇴원해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한 김이병은 누나의 후광을 등에 업지 않고 평범한 병사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누나가 마련해준 편한 보직을 거절하고 다시 최전방 소초로 자원에 복귀했습니다. 누나, 나도 누나처럼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 내 힘으로 당당하게 전역할게. 동생의 대견한 말에 김 장군은 처음으로 장군이 아닌 누나로서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은 군 내부에서 전설의 위병소 소동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복 차림의 여성이 헬기를 불러 부대를 뒤집어 엎었다는 이야기는 신병들에게는 용기를, 간부들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김 장군은 그 후로도 여러 부대를 암행순찰하며 병사들의 식판을 검사하고 직접 훈련장에 나가 병사들과 함께 흙탕물을 굴렀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정이라는 두 글자가 남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자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나라. 김 장군은 오늘도 헬기에 몸을 싣고 또 다른 현장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선글라스 너머로 비치는 대한민국 영토는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평화로웠습니다. 명예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지켜질 때 완성되는 것임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별 2개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녀는 그 무게를 견디며 오늘도 묵묵히 군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결코 죽지 않으며 진실은 하늘 위에서 반드시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남긴 채 여장군의 헬기는 노을 지는 지평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